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사회주의 견해를 살펴보니까 실현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고대 농경국가의 생각들이더라. 특정 신분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고, 주로 이제 근로자 세력이 되는 거죠. 또 특정 신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더라. 부자이거나 사업체 소유주, 신분제도적 발상이더라. 고대 농경국가에는 그 제도화한 거죠. 그게 신분제도죠. 또 상공인과 상공인들이 사업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더라. 통제를 막 하려고 하죠. 한국도 보면, 어느 시대도 보면 정부가 통제하려 하고, 또 근로자들을 통제에 참여시키려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업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생각 그 자체는 뭔가요? 고대 농경국가부터 있었던 생각이다. 수천 년간 그렇게 해왔다.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그거죠. 타인이나 타 집단의 재산을 침탈해도 된다는 생각. 마찬가지이다.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신분이 높으니 또 관리들이 실제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재산을 침탈했죠. 그 재산권이 보장이 안 됐던 거죠. 예전이 침탈해도 된다는 생각이 엿보이더라.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거죠. 다 고대 농경국가의 생각들이더라. 농업에 종사하며 자족하는 삶, 농업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중시하는 생각, 한국 좌파 인사들한테서 강하게 나타나죠. 시장에 의지한 삶을 제약시하는 생각, 기장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했죠.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다 고대에 있었던 생각이더라. 다시 실현하려고 하더라. 민간 사업체를 정부보다 1등한 존재로 보거나 사악한 존재로 보는 생각 다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무엇으로 포장하여 평등과 공동생산과 공동소비를 실현한다. 근데 그 실현하는 구체적 생각들을 보니까 다 고대 농경국가의 생각들이더라. 그럼 공동생산, 공동소비는 새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예전에 살펴봤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안 봤죠. 좌파 인사들이 위와 같은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대놓고 얘기 못하죠. 신분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특정 신분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요. 이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나요? 근로자들은 약자이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소득을 보면 어떤가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이 소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직업을 근로자라고 선택했을 뿐이지 사업주 소유주보다 더 많죠. 훨씬 많죠. 한국에서는. 그래요. 또 재산을 침탈해야 된다 이러면 인정받기 어렵죠. 부자 재산은 빼앗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사회를 분열을 일으키면서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통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 이러면서 포장만 할 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과 공산주의라고도 불리는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고대부터 내려오던 위와 같은 생각을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특권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핵심이 되는 제도와 정책, 공동생산과 공동소비는 이론상 실패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었기에 한때 선동의 성공에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채택했지만 가난에 시달리며 결국 폐기했다. 능력만큼 일하면 된다고 말하며 함께 일하고 필요한 만큼 다 똑같이 분배받으면 아무도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다 함께 일을 해요. 다 함께 소비하자. 특별히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능력을 발휘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똑같이 분배받는데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오히려 최대한 게으름 피우는 것이 현명하다. 즉 생산이 안 되는 것이다.
생산이 안 되는데 그러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의 생산물이 있겠는가? 대규모 아사 사태는 확정되어 있었다. 공산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보면 대규모 아사 사태가 일어나죠. 왜? 생산이 안 되니까. 공동 생산, 공동 소비는 현 시대에 처음 등장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태 봤지만 복습 겸 사태 볼 필요가 없겠죠. 57에서 58페이지. 생산과 소비 일부에 나온다.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생산 방식이 좋을까?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에 농경을 시작했을 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선택해보고 저런 방법도 선택해본다. 실제로 공동생산과 공동소비도 굉장히 많이 선택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만 하더라도 농경이 시작된 지 제법 됐지만 여전히 공동생산과 공동소비가 남아있었죠.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소비하는 체제. 공유로 하면 작물을 공유로 한다는 거예요. 공동 소비하죠. 근데 땅은 각기 소유한다. 이건 각자 생산 공동 소비죠. 다 사라졌죠. 그 당시에도 아주 못 사는 부족들에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야만 부족들에 있어서는 시행되고 있다. 그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땅의 소유와 경작은 공동으로 하되 공동 소유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공동 생산 소유해서 공동 생산한다는 거죠. 작물은 개인들에게 나누어줘. 공동 소비를 하지 않는데 배급을 하더라. 20세기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했는데 고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야만족, 아주 못 사는 곳에서 여전히 실시하고 있더라. 셋째는 땅과 그 작물의 소비가 모두 공동으로 되는 체제이다. 공동 생산, 공동 소비도 있었다 이 말이죠. 다 사라지죠.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남아있는, 정치학에 남아있는 글이에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뒷글을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요약을 해서 적어 놓은 거죠. 간단하게. 아니, 다 공동 생산하면 어떻게 일하는지도 티가 안 나잖아요. 각자 생산이 티가 안 나고. 하여튼 공동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능력만큼 일 안 한다. 필요한 만큼 생산이 되느냐? 필요한 만큼 생산이 안 된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고대에 포기된 거다. 다 실시가 되었지만 그럼 뭐 어떻게 표시할까요? 현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은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뭔가요? 실현하려는 것도 고대의 생각들이고 고대 농경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뭔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죠. 사실은 고대 농경 국가의 공산주의, 농경 공산주의 현대판이 현 시대에 존재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단지 포장을 했죠. 현 시대 감각에 맞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능력만큼 일하면 된다고 말하면 함께 일하고 필요한 만큼 다 똑같이 분배받으면 아무도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최대한 게으름 피우는 것이 현명하다. 즉 생산이 안 되는 것이다. 공동생산하면 공동소비를 하면 사람들이 능력만큼 일한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한다? 그런 일 없다. 최대한 일 안 하려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생산이 된다, 풍족하게 생산이 된다, 정부가 능력이 있어서 더 풍족해진다,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되니까 굶어 죽 필요한 만큼 생산은 고사하고 그냥 굶어 죽는 거죠. 즉 생산이 안 되는 것이다. 대규모 아사 사태는 확정되어 있었다. 그렇죠. 고대에 다 생산이 안 돼서 포기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게 생산이 되겠어요? 안 되지. 다 굶어 죽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뒷말을 적어줄 필요 있죠. 결국 현 시대 20세기에 유행했던 고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견해는 고대 농경 공산주의를 뭐라 해, 그 리마스터링 한 거다. 개작한 거다. 현 시대 감각에 맞게.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 또 최근에 또 이제 등장한 또 다른 형태의 3차 인류 반발 세력이 있죠. 3차 인류 혁명 4차 반발 세력이죠. 1990년 무렵 사회주의 국가들이 멸망하고 이때 많이 멸망했죠. 그 멸망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은 또 그 자기네들이 부정했던 민간 기업, 시장, 사회주의 산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민간 기업을 육성하려 하죠. 그런 국가들 중에는 안 망한 나라들이 있죠. 베트남, 중국 같이. 그래요. 대부분 나라들 멸망했죠.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상이 드러나자 좌파 인사들 중 일부는 사회주의를 포기한 뒤 우파 인사로 전향했고, 한국에도 그런 애들이 있죠. 한국에서는 그런 인사들이 진짜 우파 인사들인 것처럼 하고 행사하면서 그 우파 세력을 장악하려 하죠. 어느 정도 성공도 했죠. 그래요. 일부는 여전히 옛 생각을 고수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포퓰리즘 세력으로 변명한다. 여전히 옛 생각을 고수하는 애들도 있죠. 요즘 그리고 나머지는 포퓰리즘 세력으로 변모한다. 포퓰리즘 세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고수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 친년 김민웅 폭탄 발언 양키 제국주의. 예.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제국주의 아가리에 우리를 넣는 것. 북한 공산당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한국을 식민지라 생각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북한은 무엇이 입각해 생긴 국가인가요? 공산주의에 입각해 생겨난 국가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 양키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하자. 그래요.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프로필. 그래요. 예전 있어요. 근데 나머지 세력은 포퓰리즘 세력으로 변했다. 포퓰리즘 세력이 이제 어떤 세력인가? 원래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견해를 신봉하다가 바뀌었으니까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겠죠. 3차 인류 혁명 4차 반발 세력은 포퓰리즘 세력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실상은 신분제도에 바탕한 농업 중심의 국가들이었다. 뜯어보니까 어떤가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분제도가 있는 농업 중심 국가, 고대 농림국가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각주가 있죠. 소련이나 동독의 경우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련의 농업 인구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한 10에서 15% 정도이고, 동독의 농업 인구는 10%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 분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농업 국가였는데 좀 그래도 소련과 동독은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더라. 공업 같은 거 분업이 이루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서로 교환도 했겠죠. 소련과 동독에서 만든 공업 제품을 넘기고 또 다른 국가에서 또 무언가 가져오고 분업 체계가 이루어졌더라.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공업도 발달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며 절대 빈곤에 시달렸고 공상당원들은 그 위에 군림하며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다뤘다. 그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다뤘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용소에 가두고. 그렇게 뭐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며. 즉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생명은 특정 집단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하자 많은 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였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히 포퓰리즘 세력이 된다. 어떤 극소수는 그래요. 여전히 자익 분자는 남아있고 또 많은 이들은 이제 포퓰리즘 세력으로 바뀌죠. 바뀌는 이유는 있겠죠. 포퓰리즘 세력은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포기하고 각자 생산, 공동소비를 채택하여 고대부터 내려오던 생각을 실현하려 한다. 마찬가지긴 하죠. 각자 생산, 공동소비도 고대부터 있었다가 사라진 거죠. 공동생산은 대체로 포기를 하죠. 그러면서 각자 생산으로 넘어가죠. 왜 그런가요? 아니, 참상이 드러나 버렸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저 정신병자 소리 듣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생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각자 생산은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공동소비는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으로 실현된다. 재분배 정책을 막 강조를 하죠. 복지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와 같은 각자 생산 공동소비 역시 고대 농경국가에서 실시되었는데 생산이 되지 않아 포기한 정책이다. 이런 세금을 통한 어떤 복지정책, 재분배하는 정책, 이제 그 복지정책이라고도 불리는데 복지정책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요. 사회주의자, 포퓰리즘 세력이 얘기하는 복지정책은 재분배 정책인 거죠. 어떤 가난한 이들의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죠. 가난한 이들의 빈곤을 해결하는 복지정책, 우파 봉치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정부 재정 상태에 따라서 두 번째 정책은 뭔가요? 복지 정책은 재분배하겠다. 이거는 이제 공동 소비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이거는 좌파 세력의 복지 정책이죠. 이와 같은 각자 생산 공동 소비 역시 고대 농경국가에서 실시되었는데 생산이 되지 않아 포기한 정책이다. 아까 살펴봤죠. 이와 같은 정책은 서유럽 좌파 회사들이 복지 정책으로 처음 나타났는데 그 결과 서유럽은 경제적으로 서서히 몰락하고 있는 중이다. 크게 유행했죠. 서유럽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서유럽 국가들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죠. 힘이 점점 없어지죠.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제 한국보다 못했죠.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서유럽 국가에 크게 못 미쳤죠. 각 국가들이 1인당 생산성, 1인당 GDP를 따져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대부분 뭐 서유럽 국가들 보면 몇 개 국가 빼고는 다 한국보다 못하잖아요. 서서히 몰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2009년 그리스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높은 연금 등 북유럽식 복지 정책으로 인한 재정 위기로 경제가 붕괴되었다. 그리스 사태라고 불리죠. 세게 복지 정책을 한번 실시해 본 거죠. 그 재정 위기로 그냥 붕괴돼 버렸죠. 안 되는 걸 세게 실행해 버리니까 형편에 맞게 실행한 것도 아니고 붕괴해 버린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정부가 유능하다 생각하고 정부 공무원들은 많이 뽑았죠. 정부로서 뭐 어떻게 국가를 끌어가 보려고 한 거죠. 둘 다 안 되는 거라 했죠. 아주 그냥 갑작스럽게 붕괴돼 버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 과거에는 안 됐는데 현대는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는 얘기하잖아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통하는 것만 얘기하지 뭐 그래요. 이 시대에 통하고 저 장소에서 통하고 이 시대에서 안 통하고 저 시대에서 안 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또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임금은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현 시대에만 통할까요? 과거 시대에는 또 통할까요? 마르크스는 달리 생각했죠. 생산성과 무관하게 어떤 국가든 어떤 사업자든 임금은 다 똑같다, 다 열악하다. 왜? 사업자 소유주는 근로자에게 최대한 임금을 적게 주려 하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도 과연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생산성에 따라서 사업체 간 임금 격차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국가마다도 격차가 있고 분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 행적을 보니까 일한 적이 없더라. 그 사회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생산과 소비, 이렇게 생산을 다루려면 일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노동을 알고 싶다. 공장에서도 일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도 한번 일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야 그 사람들 일이란 게 뭔지 알고 꼭 노동에 대해서 쓰고 싶으면 일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기술이 뭔지, 숙련도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써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이런 세상 물정 모르는 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호응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식인들도 모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았겠냐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죠. 죽은 뒤에나 유행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설명했고. 각자 생산, 그리스 사태를 봤죠. 각자 생산 공동 소비를 선택한 국가들이 미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셈이다. 각자 생산 공동 소비를 진행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리스처럼 된다. 유럽이 이제 그런 길을 장기간 걸어왔죠. 과거에 굉장히 번영한 나라였던 거죠. 점점 올락 중에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3차 인류 혁명 반발 세력에 맞서며 3차 인류 혁명 세력이 다시 세를 키우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3차 인류 혁명 반발 세력과 투쟁 중인데 요즘 이제 우파 인사들 정치적 영향력이 소유럽에서 커지고 있다고 하죠. 우파 정당이 권력을 잡기도 하고 3차 인류 혁명 세력이 승리하면 소유럽은 다시 부흥하겠지만 패배하면 소유럽 역시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뭐 각자 생산, 공동 소비를 채택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결국 그리스처럼 되는 거죠. 뭐 딴 예외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공동 생산, 공동 소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포퓰리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할 것 같으면 여전히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실현하려 한다. 공공의료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여간 각자 생산, 공동소비 방식은 두 가지이다. 여전히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더라. 한국의 포퓰리즘 세력도 틈만 나면 공공의료 뭐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공동생산, 공동소비에 근거한 그래 정책인 거죠. 첫 번째는 민간사업체에게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세금으로 민간 기업의 재산을 침탈한다. 민간사업체를 완전 부정해서 해체시키진 않지만 계속 법적 의무를 부과하죠. 또 세금으로 민간 기업의 재산을 침탈하려 하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보라는 거예요. 집권할 때마다 어떻게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부과하려 하고 법적 의무를 강제하려 하죠. 불신하는 거죠. 여전히 민간사업체를 제약시하고 민간사업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전하다는 증거이다. 민간사업체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적 부담과 세금은 공동소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실현된 결과이다. 법적 부담을 주는 건 제약시하고 세금은 뭔가요? 어떻게든 뺏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재분배하겠다. 공동소비의 의지가 드러나죠. 두 번째는 부자의 재산을 약탈하여 자신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하려 한다. 재산을 제약시하고 재산 침탈을 당연시하는 고도의 생각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다른 나라에도 다 그런 정당이 있겠죠. 또한 그러한 행위에는 각자 생산 공동 소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숨겨져 있다. 돈은 많이 벌어라. 번 돈은 내가 뺏겠다라는 의지가 숨겨져 있다. 재분배하겠다. 그런 의지가 감추어져 있죠. 신분 제도를 부정하는 국가에서 국가와 국민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런 말이 그럴듯해 보여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신분 제도가 있는 게 좋나요? 없는 게 좋나요? 없는 게 좋은 사람들 입장에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신분 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의무를 지니는 거죠.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의 문제도 그러하다. 정부 운영상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시하거나 정의로운 일로 포장되는 하는 일은 단지 악이다. 즉 신분제도를 금지한 국가에서 그와 같은 정책은 용인될 수 없다. 아니 그 세금도 원래는 동일하게 의무를 지는 게 맞죠. 동일한 금액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진 않죠. 현실적으로. 그렇다 해서 이렇게 막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나누어서 부자가 더 많이 부과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가요? 신분제도를 금지한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특정 신분의 사람에게 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특정 신분의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잖아요. 신분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남자들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죠. 의무를 부과했으면 권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 차별 아니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성들도 같은 의무를 지니면 된다는 거예요. 좀 약간 완화하면 그래 의무는 주되 의무를 하니까 권리는 주되 우리도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무를 달라. 그게 정의로운 것이지. 의무는 부과하고 권리는 박탈하겠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각자 생산, 공동소비 역시 확정되어 있다. 멸망이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어차피 각자 생산한 소비 대상을 한데 모아 똑같이 소비하면 각자 생산하더라도 능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어차피 모아서 공동 소비하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즉 생산이 안 되니 필요한 만큼 소비 대상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이외에도 고대의 생각을 실현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보인다. 포퓰리즘 세력에서 특정 신분의 근로자나 농민과 같은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고 경우에 따라 특권을 부여하려 한다.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잘 보이죠.
물론 포퓰리즘 세력에게 도움이 되는 집단의 하나의 그러한 일이 진행된다. 물론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현 시대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용인될 수 없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특정 노조는 무재산 침탈해도 상관없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재산이 철저히 보장돼야 되는데 노조에게 특권을 준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신분제도적 발상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살펴봤지만 근로자가 왜 생기나요? 사업체가 확장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사업체가 육성돼야지 근로자도 좋은 거예요.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거예요. 사업체의 재산을 침탈하는 거는 뭔가요? 사업체는 어떻게 생기나요? 사업체 소유자가 재산을 투입해서 생기는 게 사업체라는 거예요. 재산을 투입하면 근로자가 노조가 재산을 파괴해도 된다. 재산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 잘못. 사업체를 하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 투입해서 재산 잘 운영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경영하는데 근로자 허가 받고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로자 이익에 맞냐는 거예요. 아, 이거 사업 못 해먹겠다. 한국에서 사업 안 해. 그럼 근로자 같이 망하는 거죠. 그 사업체에 종속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로자의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체가 확장되면서 생긴 거라서 그런 거예요. 사업체가 처리되면 근로자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은 선한 것, 문명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공업이 중심이 된 도시생활을 제약시하며 농촌 생활을 찬양하고 자족하는 일을 선한 일로 선전하고 다니는 이들로 생태주의자로 변신한 좌파 인사들도 있다. 그렇죠. 현 시대를 비판하고 문명을 비판하고 농촌에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이죠.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자연을 많이 파괴하는 산업이 농업이다. 그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농업을 하고 자급자족하면 자연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자연을 많이 파괴하는 산업이 농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산업에 비해 농토를 얻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연 환경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국에서 국민 소득의 일부를 차지하는 게 농업인데 이렇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국토의 대부분은 사람이 이용하는 국토의 대부분은 농경지죠. 그 방대한 자연 환경을 파괴해야 생기는 게 농경지잖아요. 자신들은 농촌 생활을 하면 자연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농업이 자연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산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행동이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릴 때 자연 환경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으면 자연 환경이 다 파괴되죠. 도시에 몰려 있을 때 가장 잘 보호되죠. 또한 문명의 발전으로 여타 산업의 도움을 받아야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필요한 전체 농경지 면적이 감소한다. 문명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농업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식량을 얻는데 적은 농경지가 이용되겠죠. 그럼 농경지가 감소하겠죠. 더 많은 자연이 보호되는 거죠. 한국이 쌀 수확량을 일단 보면 어떻게 되냐. 1960년에 1헥타르당 3,100kg이었는데 2023년에 6,400kg으로 증가하죠. 경지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60년 2,200헥타르였는데 2023년에 아니죠. 1,000만, 10만, 100만, 200만 헥타르 정도 됐는데 2023년에 150만 헥타르 정도 되죠. 감소하는 거예요. 도시에 몰리고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농경지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면적이 지금 감소했죠. 자연 환경이 더 잘 보호되는 거예요. 과거에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 산은 어땠나요? 한패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산들은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사람들이 떠나니까 우거지잖아요. 문명이 발전하니까 오히려 자연 환경이 점점 살아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지 면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하는 농산물을 수입으로 해결하더라도 경지 면적은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농사를 지을 필요 없게 되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3차 인류 혁명 세력은 문명의 발전과 자유무역을 중시한다.
3차 인류혁명 세력이 반발하는 이는 실상 자연보호를 핑계로 3차 인류혁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 부과했답니다. 아 그렇죠. 공업, 상업 이런 문명이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 산업이 발전하죠. 그러면서 자연 환경이 보호되는 것이지 무슨 헛소리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현 시대까지 존재했던 3차 인류 혁명, 3차 인류 혁명 반발 세력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래요.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문명이란 게 뭔가요? 문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다. 문이 만들어낸 밝은 것이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글자가 생각이 문자로 바뀌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문이 밝아진다. 문명. 그래요. 똑바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또 원리를 생각해보고 그래요. 무엇이 정말 자연을 보호하는 길인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을 똑바로 하면. 이번 시리즈 마치겠습니다.